대통령이 당연히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돌아왔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부적절한 수준이 아니고 이건 정말 한마디로 정신 나간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네. 이거 뭐 명품 쇼핑 논란 지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거짓말 계속 이어가면 거짓이 어떻게 거짓을 낳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자기한테 배착이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정치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오늘은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와 우크라이나 방문 얘기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수해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졌는데 야당에서는 국내 수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은 부적절했다는 건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저는 부적절의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스페인 여성 총리가 사실 지난번에 국내에서 수해가 났을 때 모든 정상이 다 취소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모습들을 또 윤 대통령이 아쉬운 심정으로 또 보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방문을 한다는 게 도대체 왜 필요했냐고 이걸 설명을 전혀 해주시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전후복구에 참여한다. 네. 많은 어떤 페이백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국민들한테 공감을 일으키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안에서 이거는 그냥 왜 방문했는지 모르는데 국내 상황은 너무도 처절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당연히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돌아왔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부적절한 수준이 아니고 이건 정말 한마디로 정신 나간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네. 이거 뭐 명품 쇼핑 논란 지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거짓말 계속 이어가면 거짓이 어떻게 거짓을 낳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자기한테 배착이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변명들도 정말 너무 구린 변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식 수준에서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도 정신이 좀 어떻게 나가신 것 같고 배우자도 정신이 아니다. 좀 정신 빨리 차리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 표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네. 또 그 윤 대통령이 수해 복구를 위해서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수해 복구에 재정을 투입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네.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 문제를 다시 꺼냈는데 세금 막는 거야 찬성하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인데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라면서 이 두 가지를 엮는 건 오류라고 했습니다. 또 이 두 가지는 상충되기도 하고요. 이 전 대표는 이런 조언을 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는데 윤 대통령이 말하는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분 카르텔이 뭔지를 모르세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카르텔의 자체를 모른다. 지를 패스를 했고 그렇게 검찰이 그렇게 오래 몸담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자본주의 사회 시장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의 타협 행위 이걸 어떻게든 막아서 공정한 거래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카르텔이라는 건. 그래서 그 카르텔에 대한 어떤 공격들을 사회적인 어떤 정의의 관점에서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카르텔들은 노동조합이라든지 시민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생존권을 지키고 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하는 그 부분을 카르텔 활동으로 자꾸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노동조합 같은 경우를 들어보더라도 근데 금폭 같은 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어떤 카르텔 형성은 그걸 카르텔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노동자들은 그렇게 카르텔을 형성해도 된다라고 이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자본가를 근데 기업인들은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가들하고 어떤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힘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렇게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을 모아서 단체의 명의로 그렇게 단체 교섭을 하라라고 해서 카르텔 형성의 자유를 준 거거든요. 권리를. 네.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권에서는 교수님 이 발언에 대해서 수습하기보다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다라고 옹호를 했거든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예,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은 네. 보조금 카르텔 보조금 다 깎아가지고 뭐 그걸 지금 그 수혜복구에 쓰라고 하는데 이건 국가재정법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보조금 해가지고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네. 밑에 있는 관료들이 누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들을 지시하고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밑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밑에 있는 보좌진들이 대통령이 정확하게 사실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참모도 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그냥 진짜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뭐 답답한 상황은 뭐 다음 질문에서도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김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에 대해서도 뭐 여권 내에서 해명이 좀 잘못됐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점점 인정하는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권 내에서. 왜냐하면 상식의 수준에서 보더라도 네. 호객행위를 어떻게 16명의 경호원을 대응한 상태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게 기본적으로 호객행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숙소하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있는 그런 쇼핑몰을 들른 거 아닙니까? 이건 의지를 쇼핑을 하겠다는 사전 의지를 갖고 들렸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너무도 명백한데 자꾸 그걸 뭐 호객행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 가서는 물건을 사지 않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기본적으로 문화유의 측면에서 그게 마치 국산품 토산품 매장 들렸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매장에 지금 여러 가지 파는 아이템들을 보면 전부 다 구찌라든지 아주 지방시라든지 아주 유명한 그런 해외 명품들입니다. 네. 동아시아의 명품들이 아니고 이런 사실관계들을 전혀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렇군요. 뭐 또 더군다나 가기 전부터 이슈였던 이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네. 김 여사의 일가 특혜 의혹으로 불거졌었는데 사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가다가 수해 사태로 인해 잠시 멈추곤 있긴 한데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까지 필요할까요? 이건 당연히 필요하죠. 이건 심각한 저는 국기문란이나 국정농단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김 여사의 일가의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 안에는 적어도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12피지에 이르는 예컨대 대통령의 재산 신고에 네. 응시된 그런 토지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병산리는. 그럼 이거는 김 여사 일가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대통령의 재산 등록 재산 공개에 포함된 재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훨씬 사안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국정조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네. 이 정치 지나고 나서도 또 문제되는 겁니다. 어차피 네. 문제될 거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야 된다. 밝히지 않으면 분명히 다음 정권에서 국민의힘이 있든 아니면은 민주당이 권력 교체를 하든 다시 이 이야기는 꺼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차제에 명백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네. 민주당 혁신위가 띄운 게 제1호 혁신안 이 불체포 네네. 특권 포기 얘기잖아요. 이게 네네. 민주당 의총에서 포기하겠다는 결론을 냈지만 조건이 네네. 달렸어요.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게 무조건적인 이게 포기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정서법은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뭘 단서를 하냐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국민들도 한켠 좀 물러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떻게요? 면책특권이라든지 면책특권을 왜 우리가 국회에다가 부여했냐.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권위주의 독재 시절을 느끼면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강력한 장적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을
뭔가 국회가 맞서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기 때문에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사실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사실 위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민주당 의총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좀 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고민의 어떤 산물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민주당 고민해서 불체포 특권도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가 있을 때만 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럼 정당한 영장 청구는 누가 어떻게 가리냐?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가릴 수 있는지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 정서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방식 외에 완전히 포기하는 거는 헌법에 보장된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보루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고민의 어떤 산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보다 많은 비판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추가 발표될까요? 저는 이제 정당한 영장 청구를 적시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모든 분들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불체포 특권 내려놓은 게 아닌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큼 정당한 영장 청구는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특권 포기의 어떤 기준들도 조금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죠, 저는. 네, 당장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행동으로 옮길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바꿔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이 바뀐 진술로 인해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파장이 있는 거고요. 이건 뭐 검찰이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금 독방에 계속 지금 그대로 구속을 시키고 있는 거고, 심지어 그 아내가 지금 그 민주당에다 탄원서를 계속 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어떤 압박 수사가 심한 대단히 위험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런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조금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척건들, 김용이라든지 이런 정진상이라든지 이런 척건들을 깨기 위해서 사실 중간에 유동규가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유동규도 사실은 진술을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진술을 바꿔놓고 지금 아무것도 입증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그 케이스가 있을 가능성은 조금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그게 정확하게 정말 이렇게 진술을 바꾼 내용이 사실이다 이걸 확인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어떤 진술을 갖고 검찰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는 방탄 국회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네. 방탄 국회까지는 하지 않을 거다. 여기서 일단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 정도 검찰이 정말 노골적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뭐 그냥 구속 당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싸워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저희 2주 전에 방송할 때 제가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만날 수 있냐, 만나냐, 언제 만나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교수님께서 만난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거는 요즘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되고 그렇죠. 있는 폭우 수해 때문에 취소가 됐었는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만났다 그러면 아마 더 욕을 들었을 겁니다. 만났다면 더 큰 욕을 먹었을 거다? 당연히 저는 그래서 취소한 거는 맞다. 그렇지만 이 폭우 수해 문제가 조금 더 사그라들고 정리가 조금 된 어떤 시점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만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가능한이라고 하면 며칠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뭐 7월? 저는 며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1일 정도는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폭우는 정말 기록적인 폭우였고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겁니다. 4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안에 중대함을 봤을 때 너무 빨리 만난 것도 저는 안 좋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지금은 수해 복구에 집중한다. 분들이 고르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부산에 와서 당에 쓴소리를 내고 있는 김혜영 전 의원도 만나고 했잖아요.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혜영 전 의원이 저는 뭐 이낙연 이 대표 쪽으로 만약 전 대표 쪽으로 기운다 그러면 저는 김혜영 전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자기 어떤 브랜드도 깨진다라고 봅니다. 깨진다. 브랜드도 깨진다. 깨진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김혜영 전 의원은 그래도 뭐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자기 브랜드를 키워왔는데 결국은 친 이낙연계와 친 이재명계 사이에 어떤 개파 싸움에 말려 들어가 버리는 꼴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성당우사의 관점에서 정말 당을 위해서 하는 자기의 쓴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브랜드를 만들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혜영 전 의원이 지금 이 포인트에서 총선을 앞둔 포인트에서 공천이나 이런 문제를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뭔지에 대한 원칙을 저는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김혜영 전 의원의 정치를 그만둘 생각이 없으시면 저는 그렇게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 싸움에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